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이 무소유의 마지막 강의이자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제목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붙였습니다. 유대교에 전해져 온 책으로 탈무드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교에서 모세 이래로 구전되어 오는 습관과 율법 및 거기에 대한 랍비들의 생각과 토론 내용을 기록한 책에 3명의 석공 얘기가 나옵니다. 석공 하나가 당신 뭐합니까? 물었더니 보면 모르시오. 나는 지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돌을 좀 사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땀도 흘렸고. 그럼 한 사람은 좀 덤덤한 얼굴이고 상당히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뭘 하냐니까 나는 지금 조각상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아주 얼굴도 번쩍거리고 아주 그냥 기운차게 생기 있게 일을 해서 물었더니 유대교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석공은 표정은 일그러졌고, 두 번째 석공은 진지한 표정이었고, 세 번째 석공은 밝고 생기가 났습니다.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진 거겠죠. 유명한 얘기죠.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 실제가 뭐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삶의 질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건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물론자라면 단면론을 믿고 대부분 출세와 감각적 쾌락을 찾을 겁니다. 유신론자라면 신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율법과 기도에 정성을 다할 것이에요. 불교도라면 영계 이치와 업과 윤회를 믿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으로 알고 현재 자신이 한 일에 정성을 다할 겁니다. 현재 일에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게 내 역할이다. 실제 예를 찾아보는 것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 불쑥 물어보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살았던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아주 행복한 삶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거는 데일 카네기가 행복론에서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텔마 톰슨이라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데일 카네기가 쓴 대로 그대로 경어로 써서 행복론에 나오는 이 얘기를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에게 가장 놀랄만한 특성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여기서 나는 데일 카네기를 말하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있는 부인은 이것을 훌륭히 해낸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텔마 톰슨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사람이 텔마 톰슨이고 그 옆에 왼쪽이 텔마 톰슨의 무덤이에요. 그녀가 들려준 재미있는 경험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중 제 남편은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근처의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가까이 있고자 그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곳 형편은 아주 나빴습니다. 못마땅한 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남편은 모하비 사막에서 훈련에 참가하고 저는 오두막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선인장의 응달도 50도가 넘는 무더위인데다가 이야기 상대라고는 멕시코인과 아메리카 원주민뿐 그나마도 영어로는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 공기는 물론 음식물에도 모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왼쪽 그림은 모하비 사막에 있는 그 지도이고 오른쪽 그림은 모하비 사막의 풍경입니다. 그냥 황량한 사막에다가 그 여호수아라는 나무라는 이상한 나무나 하나 서 있는 이런 상도인데 여기는 사막에 그냥 이상한 풀이나 한두 개 나 있고 이런 상황이야. 여기에서 바람 불면 모래가 날리고 제가 듣기로 제가 이거는 70년대에 들었기도 하고 요즘도 그렇다는 말을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 죽는다 그럽니다. 왜냐면 그늘도 없고 하니까 섭씨 50도가 넘는 그러한 땡볕이니까 누가 도와줬다고 하면 죽겠죠. 그렇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것이. 그래서 여기에 그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는 그 골짜기 이름을 데스밸리라고 불러요.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에서. 텔마 톰슨이 계속 말하죠. 저는 절로 신세 한탄이 나오고 슬픈 생각이 들어 친정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당장이라도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겠으며 이곳에 더 눌러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낫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버지 회답은 단 2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2줄을 읽고 일생을 두고 결코 읽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삶을 바꿔 놓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회답한 두 줄이 뭐냐면 거기 나옵니다. 영어로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문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창문 하나로 밖을 내다봤는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답니다. 똑같은 창문이지만은 본 곳이 다르죠. 이 말만 아버지가 해준 거예요. 이 말을 듣자 텔마 톰슨은 아마 미리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맞아 번개처럼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저는 이 문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고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든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별을 찾아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편물이라든가 도자기에 대한 흥미를 보이자 그들은 여행자에게는 팔지도 않는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마구 제게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선인장, 모압의 사막에만 사는 독특한 선인장, 거기에 사는 난초, 그 다음에 여호수아 나무 등 기묘한 모양을 다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초식동물인 모르모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사막들이 바다 밑이었을 무렵에 남겨진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모압의 사막은 변함이 없고 원주민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한 것입니다. 제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비참한 경험을 제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저는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 자극받아 흥분했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소재로 해서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브라이트 램파트가 그것인데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자신이 만든 감옥 창문을 통하여 별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또 뭐냐, 알래스카에 가서 또 알래스카에 있는 동식물을 보고 그 환경을 써가지고 미라클인 알래스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베스트셀러예요. 남들이 모르는 걸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의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텔마 톰슨이야,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지. 나도 모압의 삶에 가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우슈비츠 같은 혹독한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것은 삶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멋을 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 불법을 수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와 자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현 세상이라는 것이 업이 만든 매트릭스로서 사람이 노력해서 벗어나야 할 곳인데 여기에서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의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깨달음이 열매라면 현세 삶은 꽃과 같은 겁니다. 꽃이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듯이 현세의 삶을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수행의 결과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삶을 잘 살려면 오욕이 있어야 되고 오욕락을 즐겨야 하지만 바른 수행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대로 우리를 가두는 매트리스일 뿐입니다. 매트리스에서 벗어나려면 개정의 사막 공부를 잘 해야 하고 사막 공부를 잘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즐겁다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인데, 이것을 텔마 톰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열악한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의 경험이 바로 그런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정신과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4년간 수용됐다가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요법을 창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의미요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과 삶에 어떤 의미를 찾는 건데, 의미 없는 삶은 없고 의미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서 나의 닥친 문제를 대하느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은 빅터 프랭클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그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는다 그래요. 근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오후가 되면은 차 마실 시간이 있어서 멀건 물이 나오는데 오전에 심한 노동을 했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그냥 벌컥 꺾어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찬물을 남겨서 그걸 가지고 세수는 할 수 없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얼굴도 다듬어요. 그 사람이 그런 데에서 뭐 얼굴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름답게 가꾸려 노력하는 그 사람의 태도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기가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운이 없더라도 오래 살아남더라. 아주 역경도 잘 참더라 하는 것이 빅터 프랭클의 이 얘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는 한 열흘간, 늘 그런 건 아니고 열흘간에는 나흘의 빵 5온수를 줬다고 그래요. 나흘의 빵 5온수란 말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5.44g이라는 것인데 식빵 한 조각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대개 한 40g에서 42g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먹으라고 주거든요. 이러한 삶에서는 모든 사람이 배가 고프고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75페이지에 지적인 활동을 했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면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적게 손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빅터 프랭클 자신의 생각이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 수용소에서 더 잘 견딘다는 지극히 역설적인 현상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32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는 자기들에게 다신 도자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뭐냐면은 수용소에 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겠냐 했는데 돌아와서 그런 걸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곳에도 기회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다. 삶의 지침을 돌려놓았던 그런 경험을 정신적인 승리로 만들 수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그런 도전을 무시하고 다른 대부분의 수감들처럼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바로 그 혹독한 경험을 정신적인 승리로 만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빅터 프랭클이 합니다. 그 책 120페이지에 수용소에서도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을 빵을 나누어준 사람이 있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삶을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다. 그 영혼의 자유를 수용소 밖에서는 찾을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와서 내가 극도로 고생한 사람들한테 극도로 고생하면서 그걸 참고 남들을 도와줬더니 내가 바로 이런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찾았군 하고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그것이 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줘요. 한 70쯤 되는 아주 우울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정신과 의사니까. 왜 그래 왔냐 그랬더니 내가 45년 동안 정말 사랑하면서 잘 지내던 아내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우울해서 살맛이 안 나서 당신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빅터 프랭클은 당황했다 그래요. 근데 얼떨결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거꾸로 생각합시다. 2년 전에 당신이 죽고 지금 당신의 아내가 살아있다면 어떨까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건 끔찍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지요. 만일 당신의 아내가 지금 살아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면 그건 당신이 바라는 일이 아니겠죠. 바로 당신이 현재 살아있는 것은 아내를 곱게 보내고 아내가 느껴야 될 괴로움을 하지 않도록 아내의 임종을 지켜주고 찾아주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니까 어떻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른 깨닫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아내가 그런 고통을 맛보지 않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안 다음부터는 그 고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이걸 깨닫자마자 삶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그 삶의 의미는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비전은 남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나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물체가 아니거든요. 저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독특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는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쌍유따니까야 자만의 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세 가지 자만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우월하다는 자만, 나는 동등하다는 자만, 나는 열등하다는 자만. 그러니까 우월하거나 동등하거나
열등하거나 어떤 것든지 간에 남과 비교하면 그건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남과 나를 비교하면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질투와 시기와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비교할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나의 마음 상태를 주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시하면 나를 알게 되고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소유와 무소유의 의미도 알게 되고 누릴 것을 바르게 누리면서 해탈과 열반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계정회를 지키는데 바르게 사는 거죠. 계정회를 지킨다는 거.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마음 챙김 명상, 꼭 마음 챙김 명상은 아니고 뭐 더 깊은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 보통 사람이라고 쉬우니까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면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강의는 제3부인 무소유에 대한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지만은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에 대한 마지막 강의도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불법 수행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해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지혜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길게 낼 필요도 없어요. 10분도 좋고 뭐 15분 좋으니까 내 마음을 잘 주시해서 바라보는 거. 네,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